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PD가 특별 생방송 도중 일본 정부 측에서 사전에 작성해준 원고를 읽는 척만 하며 폭탄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애써 숨겨왔던 역사적 진실을 단 12분 만에 폭로해버렸고, 그 순간 현장의 고위 관계자들은 얼굴이 새파래졌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라도 애써 수습해보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퍼져버린 진실을 이제 와서 감추기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체 그 PD가 현장에서 갑자기 폭로한 진실이 뭔지, 그리고 그는 어쩌다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저는 20년 넘게 NHK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는 아키라 나카무라입니다. 평소 저는 역사 다큐를 주로 제작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로 유명한 PD였죠. 하지만 이 20년의 회사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국장실로 호출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업무를 지시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방송국 임원들과 함께 정부 측 인사까지 자리를 하고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다케시마의 날 특별 생방송이라는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국장은 저를 그 특별 생방송의 총괄 PD로 지명했고, 이 방송이 총리실에서 직접 지시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부 측 인사가 건넨 봉투에는 보도 지침이라고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안에 든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강조할 것, 한국의 불법 점거를 강경하게 비판하며 이야기할 것, 방송의 기본 방향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는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역사적 자료는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과거 문서는 언급 금지. 라는 지침의 객관적인 보도를 하던 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제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역사적인 사실이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얼어붙은 정적이 흘렀고 국장은 정색을 하며 이건 토론이 아니라 지시사항이라며 제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어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 일인지 진실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건지 속으로 갈등했어요. 선배 PD 다나카가 다가와서 귓속말로 조심해, 아키라. 내 앞날을 생각하는 게 1번이야. 우린 역사가가 아니라 방송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찜찜한 기분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서 늦게까지 방송국 자료실에서 다케시마에 관한 관련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 진실의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구석구석 살펴보던 중 구석에 처박힌 먼지 쌓인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미방령 특집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크게 적혀 있더군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필름통과 문서 뭉치가 가득했어요. 호기심에 필름을 꺼내 편집실로 곧장 가져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이 떠오르자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비공개 회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독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영상 속 한 관료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기로 결정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꾸준히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내용과 정반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 순간 방송국 경비원의 발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놀란 저는 황급히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전날 밤에 발견한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으로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다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급히 챙겨본 박스를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했어요. 상자 속에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비밀 회의록과 함께 일본 외무성의 내부 검토 문서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제 눈을 놀라게 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였으며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부의 인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지침까지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60년 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문서들을 급히 휴대폰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자료실 문이 열렸음이버요. 나카무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방송국 문서관리팀 직원 사토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당황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태연하게. 다케시마 특집 관련 자료를 국장님 지시로 찾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은 자료들을 더 촬영하던 중 특히 눈에 띈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1953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 관련 고지도와 문헌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역사 왜곡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방송국을 나와서 저희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 외무성 고위 관료로 일하셨어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보니 할아버지는 창가에 기대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날이 갈수록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아키라예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할 땐 반응이 없으셨지만 제가 손을 잡자 저를 쳐다보며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독도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빛이 또렷해지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다케시마, 아니 독도 그건 원래 조선 땅이었어. 우리가 독도를 빼앗으려고 한 거지. 위에선 역사 문서를 조작하라는 지시도 내렸어. 난 굴복했지만 넌 그러지 말아라 아키라.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줘. 꼭. 할아버지의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발견한 자료들이 가짜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진실을 알릴 의무와 국가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독도의 진실을 일본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송국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어요. 국장이 특별방송 기획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팀원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제목의 스크린이 띄워져 있었어요. 나카무라, 방송 구성안은 언제쯤 제출 가능하나? 국장의 질문에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과는 다르게 속으론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젊은 작가 하루카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하루카는 2년 전에 제가 직접 발탁한 신입 작가였어요. 재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열정이 컸기에 저를 닮은 것 같아 뽑은 거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하루카에게 말해야겠다 싶어 하루카를 옥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군가가 엿들을 수 있는 사무실보다는 옥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 담아온 문서들을 하루카에게 하나씩 보여주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던 하루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국민들에게 60년 넘게 거짓말을 해온 거네요. 선배님, 저희는 진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알려야 합니다. 하루카의 단호한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언급한 문서 조작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국립문서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방송자료 조사를 명목으로 출입 허가를 받았어요. 일반 열람실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비공개 섹션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방송국 신분증과 총리실 특별방송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겨우 허가를 받았어요. 서고 깊숙한 곳에서 1950년대 외무성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극비 표시가 된 서류철을 발견했어요. 문서를 펼쳐보니 독도, 다케시마 관련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1954년 1월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역사적 증거들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였다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함이라는 내부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부가 자국민에게조차 진실을 숨겨왔다는 증거를 찾은 것이니까요. 급히 문서를 촬영하던 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서관리관이 순찰 중이었어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다른 자료를 보는 척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일본 국민은 독도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릴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었죠.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역사 왜곡이 있었다니 충격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50년대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했던 거죠. 특히 심각했던 건 증거 조작 부분이었어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고지도와 문헌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애매한 자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며 정부 입장에 유리한 결과만 발표하도록 유도했던 흔적도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어떤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선배 기자 타케시가 예전에 독도 관련 취재를 했다가 갑자기 보도가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타케시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아키라. 무슨 일로 날 찾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타케시에게 발견한 자료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했던 타케시의 표정이 점차 변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5년 전 독도 특집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자료들을 발견했지. 하지만 방송 직전에 위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어. 이건 내가 몰래 백업해둔 취재 자료야. 하지만 조심해, 아키라.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국가 기밀에 가까워. 타케시의 USB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 협상 대표였던 고위 관료의 개인 메모였어요. 거기엔 독도 문제는 한국 측이 역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나 표면적으로는 계속 주장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다케시마 특별방송 준비에 착수했어요. 겉으로는 국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루카와 함께 밤늦게 남아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비밀리에 제작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은밀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정부 지침에 맞는 공식 방송을 준비하고 밤에는 진짜 역사적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중 생활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컸지만
일본 국민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나카무라, 자네가 왜 비공개 문서를 열람했는지 설명해 주겠나? 국장의 질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케시마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 조사였다고요. 국장은 경고의 말을 남기며 다케시마 방송은 국가적 프로젝트이니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장실을 나오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미 제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작업실에서 하루카와 함께 편집 중이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화면을 가렸지만 들어온 건 방송국 기술부의 미야모토였어요. 선배, 저도 알고 있어요. 독도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는 거요. 제 할머니가 한국 출신이었거든요. 방송인으로서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잖아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미야모토의 합류로 우리 팀은 셋이 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제가 전체 구성과 내레이션을 담당하고 하루카는 자료 정리와 대본을, 미야모토는 편집과 기술적인 부분을 맡았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는 더욱 속도를 냈어요. 그러던 중 방송 2주 전 타케시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제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며칠 후 우리 팀에 뜻밖의 인물이 합류했습니다. 방송국 법무팀의 카즈키였어요. 그는 미야모토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일주일 앞두고 국장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특별방송의 메인 진행을 제가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순간 이게 함정인지 기회인지 고민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게 직접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의 계획이 더 현실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케시마의 날 특별 생방송을 통해 60년간 은폐되어 온 독도의 진실을 전 일본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방송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퇴근 후 아내 유키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동안 늦게 귀가하고 말없이 지낸 제 모습이 아내의 눈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퇴근이 많이 늦네. 아내의 질문에 발견한 자료들과 계획 중인 방송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제 20년 경력을 날려버릴 생각이냐며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 신념과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희생에 대해서요. 당신이 망설이는 것은 진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두려워서지. 하지만 당신이 믿는 일이라면 내가 곁에서 지켜줄게. 아내의 지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다음 날 방송국에서 마주친 국장은 이상하게 친절했습니다. 방송 후 승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저를 회유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의 선택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방송 3일 전 우리 팀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하루카, 미야모토, 카즈키와 함께 최종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방송은 정상적으로 시작하되 제가 진행하는 순간 미야모토가 통제실에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하루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물었고 미야모토는 기술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1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60년간 은폐되어 온 진실을 전 일본에 알려야 했습니다.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재편집했어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고지도와 문헌 증거, 일본 정부의 내부 인정 문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방송 전날 밤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대화는 어려웠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타케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송국에 안보부 요원들이 온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송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털어놓자 아내는 걱정 말라며 가족이 버틸 수 있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라고 응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일본은 독도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다케시마의 날 특별 생방송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방송국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총리실에서 파견된 관계자들과 고위 간부들이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하루카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는 아무 일 없는 듯 대화했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긴장감을 확인했어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대본을 훑어봤습니다. 갑자기 국장이 분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카무라, 오늘 총리도 직접 방송을 지켜본다고 하네.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주게. 자네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방송이야.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에 미야모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그의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식 방송 준비뿐 아니라 우리의 비밀 계획도 모두 준비되었다는 뜻이었죠. 시작 5분 전, 카즈키가 다가와 마이크를 점검하는 척하며 귓속말을 했어요. 통제실에 안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준비된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준비한 대본을 따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3분 후 계획된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다케시마의 역사적 진실이라는 문구를 말하는 순간 미야모토가 신호를 보내 영상 소스를 전환했어요. 일본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60년간 정부가 은폐해온 독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생방송은 전국으로 송출 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발견한 비밀 문서들과 할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명확한 역사적 증거들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보부 요원이 방송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야모토와 그의 동료들이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 일본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사실, 그리고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국에 알렸어요. 12분. 우리는 예상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총리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오고 고위 간부들은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계속 전파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15분 후 방송은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본 전국의 시청자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고 온라인에는 이미 관련 내용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앞날은 불투명해졌지만 가슴속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방송이 강제 중단된 직후 스튜디오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장이 격분한 표정으로 달려와 제 앞에 섰어요. 나카무라, 당장 설명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안보부 요원들이 스튜디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저와 하루카, 미야모토를 별도의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동시에 방송국 밖에서는 이미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방송국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별도의 회의실에서 저는 침착하게 자료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발견한 비밀 문서들, 할아버지의 증언, 정부 내부의 인정 자료들까지. 안보부 요원들은 말없이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안보부 요원의 질문에 단호히 대답했어요.
국민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60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휴대폰으로 긴급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저의 폭로 방송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시민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의 조사 끝에 저희는 임시로 풀려났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 언제든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방송국을 나서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마디만 남겼어요. 오늘 일본 국민은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행동의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이후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제 이름과 오늘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총리실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방송 내용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박했지만 이미 공개된 문서들의 진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몇몇 전직 외무성 관료들이 익명으로 제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진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도 즉각 반응하여 역사적 자료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방송국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형사 고발은 없었어요.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대신 저는 국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독도와 다케시마 문제를 조사할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국회에서 진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분은 TV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잘했다, 아키라. 내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독도라는 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용기가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실만을 알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모든 것을 알린 나카무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